최근 안보 이슈를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다지는 시간,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대만이 연안 전투 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조치인데요.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2027년까지 중국이 공격 준비를 마칠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오늘의 프라임 이슈는 양안 전쟁 가능성입니다. 대만 주변 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는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왜 2027년이냐 궁금합니다. 2027년이 중국에게는 되게 뜻깊은 해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시진핑 4연임을 결정되는 해이고,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푸틴에 이어서 네. 그다음에 중국 인민해병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뉴스에서 지금 대만 주변에서 이제 중국군이 이제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무력 시위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당사자인 대만의 외교부장은 그 우자우셰라는 분인데 이제 지난 1월 1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 커졌으며 시기는 2027년이 될 수 있다. 어떤 근거와 뭐 레퍼런스로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침공 대상자인 어떤 그 외교부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징후와 조짐을 볼 때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남 박사님은 뭐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네.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중국 시발점 굉장히 무섭다. 1949년 9월에 건국하기 직전이죠. 마오쩌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 목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대만 통일이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월에 시진핑이 대만을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통일될 것이다. 이 75년에 걸친 일관성이 저는 무섭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콕 집어서 2027년이냐? 옛날에 유행 그거 있었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와. 찾아보면 나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하면서 그랬대요. 2027년, 2035년 그거 나 모르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숫자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뒤가 찝찝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되면 뭔가 문제를 해결 봐야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이게 찝찝한 거거든요. 결국 이게 대만 침공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중국은 물론 대만 침공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역사 완정이라든지 네. 중국몽이라든지 뭐 해방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이게 찝찝한 거고 이게 찝찝하면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공격한다고는 안 했지만 역사 완정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혹은 우리가 군사행동 계획은 없어. 하지만 중국몽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 봐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만이 중국이 말하는 어느 시점이라는 게 정확히 이때입니다라고 분석을 내놨어요. 대만의 정치 전략 수준의 전문가들은 이 어느 시점이 첫 번째, 미중 관계가 악화된 때, 두 번째, 러시아가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지은 때, 세 번째, 시진핑이 네 번째 연임을 한 때. 네. 이게 27년이잖아요. 다 맞아 떨어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작전 전술 수준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소한 3개의 항모 전단을 보유했을 때 제20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충분히 보유했을 때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이런 전력이 충분할 때 이게 대충 2035년에 수렴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2027년이 중국이 하겠다는 연도가 아니고 미국 사령관이 얘기한 연도잖아요. 이게 뭐 미국 내부에서 나온 일관된 의견인지 아니면 여기도 갈라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 군부가 조만간 공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의 싱크탱크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택도 없다, 멀었다. 군부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군부는 태평양의 지역 작전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전적으로 대만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싱크탱크는 세계 정치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군사적인 이익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를 손실보다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부는 또 반박을 해요. 군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칼을 들면 휘두르고 싶어지는 거 아니냐. 인도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중국의 위협이 명백하다. 향후 6년 내에 현실화된다. 2027년 여기서 나온 거고 존 아킬라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2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아주 급진적인 말이 나왔어요. 2023년에 마이클 미니안 공군 기동사령관이 2025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중국군과 미군이 싸울 것 같다. 나도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마이 겉스, 내 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싱크탱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 공격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근데 CIA가 또 이런 걸 했어요. 거기에 레드셀 프로젝트라고 일종의 레드팀이 있어요. 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2025년, 2027년은 아닙니다. 왜 그때가 아니냐면 2049년까지 천천히 논 키넥틱 방식으로 전쟁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씀하신 그 다임의 방식을 한꺼번에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태평성대 같은 발언이에요. 너무 그 여유 있어서 믿기는 어렵고 조만간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흥미로웠던 게 대만의 강진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대신해서 공식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만 우리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대만에 이제 7.2 강진이 있었는데 발빠르게 중국 정부에서 세계의 강진 이후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대만이 이제 뻔뻔하다라고 받아쳤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회색지대 전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인들의 인식을 이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어떤 지역이다라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인지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뭐 여러 차례 일어나죠. 뭐 이제 중국이 이제 뭐 베트남과 아니면 뭐 일본과의 영유권 전쟁할 때도 항상 거기에서 이제 이런 수사를 하면서 이제 명분을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 그럼 좀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게 이미 자기 영토로 보고 있다면 굳이 뭐 침공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군사 전문가들이 어쨌든 침공 시나리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이 시나리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펄밀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드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무슨 저기 부루마블 게임 네,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군요. 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신기하다.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2006년에 이러한 모습으로 대만이 한광 연습을 했어요. 그 연습의 이름이 한광 연습인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작전을 굉장히 세분화하고 단계화했다는 거예요. 제공권을 확보하고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미사일 공격하고 상륙 작전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작전을 단계화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 우리가 전투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에 2023년에 미국의 CSIS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달라진 게 작전이 거의 2.5단계까지 줄어들어요. 중국이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해상 동시 봉쇄전을 하고 미사일 타격전을 하고 상륙전을 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때 미국이 뽑아낸 핵심 변수가 뭐냐 하면 미사일이에요. 미국의 미사일. 여기서도 이제 다루었던 AGM-158 형제 중에 재즈미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네. 공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엘라슴, 이게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930km, 1000km 날아가고 이 미사일이 투입이 되면 대만으로 중국 상륙군이 37개 대대밖에 상륙을 못하고 이게 미사일도 안 쏴지고 다른 악재까지 겹치면 한꺼번에 대만 그 섬에 중국군이 350개 대대가 상륙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CSIS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24차례 돌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지 간에 2026년에는 적어도 중국이 침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네. 전쟁 결과는 조건값을 양측 최고의 컨디션으로 줬을 때는 중국이 2번 다 완전 실패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컨디션이 좋아요. 미국이 뭔가 악재가 있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3번 돌렸더니 그래도 중국은 해안 상륙만 하고 더 나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미국의 컨디션이 최악인 상황. 강대국일수록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19번 게임을 돌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중국의 패배, 도시를 일부 점령하긴 했으나 목적 달성을 못했다. 중국은 그럼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을 안 했을까요? 하겠죠. 네. 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통제를 했기 때문인데 중국의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신미국 안보연구소, 스팀슨 연구소 여기 자료가 있고 중국 월간지 중에 함선 지식이라는 데서 조국 통일 시뮬레이션이라는 컴퓨터 게임 결과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봉쇄전, 미사일 타격전, 상륙전, CSIS가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단기화합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 중국의 전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봉쇄전 단계에는 강력한 제공권을 움켜쥔 가운데 항공모함을 대만 섬의 동쪽에 배치를 시켜요. 그 사이에다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으로 대만의 공군 해군이 못 도망가게 막아놓고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네. 거죠. 그다음에 미사일 타격전을 하는데 중국이 미사일 굉장히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사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방공, 지상대기, 동군, 뭐 지휘통신 이런 데다 놓는데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육군에 대해서 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공수부대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중국이 아마도 숨겨놓은 결정적인 전력이 이 공수부대, 공중강습부대가 아니냐. 이것은 못 나가도록 통제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도 대만이 탄약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도시지역 작전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 도시지역 작전이 이 시뮬레이션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네. 않을까.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 뉴스에 보면 대만 해협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대만 해협이 본토하고 대만 사이의 해협이죠. 네. 해협은 국제법상으로 항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해협이니까. 이게 군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상륙 최단거리 루트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 대만 해협에서 이제 양측의 신경전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이 도련선이라는 게 있어요. 도련선이 뭐냐면 섬과 섬을 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1도련선, 그다음에 2도련선, 3도련선 가고 있거든요. 근데 1도련선이 어디냐면 남사군도, 대만 남쪽 해상, 그다음에 일본을 연하는 선이 1도련선이에요. 이제 그 지난 1월하고 4월 10일에 미국 해군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대만 해협으로 기동을 해버렸어요. 왜?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우리의 영토인데 니네가 갑자기 들어와?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 야오닝함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남사군도에서 훈련한 다음에 대만하고 그다음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해협을 또 지나가 버려요. 맞불 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추세를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최초에는 대만 해협에서 일어났지만 이게 점차 1도련선 바깥쪽으로 그 근처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실 분쟁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네. 저희가 좀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분쟁들 짚어주신다면요. 가까운 데부터 가보죠. 2022년에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공식 방문을 했어요. 이때 굉장히 싫어했어요. 중국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방문하기 전에 어떤 정도로 반응을 했냐면 푸젠성, 제일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다 일단 군부대를 집결시킨 다음에 대만 방향으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뭐 태풍의 눈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방문 후에 4일간에 걸쳐서 훈련을 하는데 6곳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거의 뭐, 예. 네. 모든 곳을 다 포위를 그러네요. 하고 나갈 병력 곳이 배치하고 없네요. 예. 그리고 여기다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 그 가장 자랑하는 거 둥펑 계열 있잖아요. 네. 둥펑 15B 미사일을 11발을 쐈어요. 근데 이게 한 발이 대만 위로 지나갔어요. 한 발은 대만 위로 지나갔고 6발은 그 일본의 경제 수용 내에 떨어지게 거의 쐈어요. 뭐 전쟁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ICBM, 둥펑 5B라고 있거든요. 이것을 대만 인근에 전개를 해서 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한다. 제4차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1차, 2차, 3차가 궁금하잖아요. 1차는 1954년에 미국이 대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8월에 진먼도라는 곳을 포격을 해서 양국 간의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미국이 해군을 배치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차는 1958년에 가장 강도가 셌는데 진먼도에 무려 포격을 47만 발을 했고 네. 대만이 12만 발로 대응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이 해공군을 배치를 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었고 미국이 핵공격 검토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네, 이때 너무 심각하니까. 아, 너무 몰랐네. 네, 3차는 1995년에 네. 대만 총통이 코넬대, 거기가 모교예요. 거기 방문했을 때 중국이 미사일 발사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니까 미국이 그 항모 전단을 2개나 보냅니다. 그래서 1, 2, 3차 굉장히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정치적,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굴욕적이죠. 제4차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해공군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그 굴욕을 되갚으려고 할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예. 네, 또 진먼다오 부근 해역에서 중국 어민이 대만의 불법적 단속을 피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양안 갈등이 증폭됐었잖아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2월 14일 날 이제 중국 어선이 들어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는데 원래 예전부터 이제 양측의 어떤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출입을 제한한 지역을 암묵적으로 운영해 왔어요. 네, 네, 왔는데 거기에 중국 어민들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경이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대만에서. 그래서 전복이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나서 이제 맞불 작전을 놓게 되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중국 해경이 대만 민간 선박에 대해서 정선 검문 검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 집행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지역은 우리의 법이 통행되고 있는 지역이야. 이게 뭐냐? 우리 영토야. 그냥 그런 것들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죠. 국제사로부터 이게 원래 중국의 땅이었는데 대만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중국이 뭘 하고 있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법 집행을 지금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중국이 요즘에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은 어때요? 군사력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예, 전문가들은. 아직 미국에는 안 된다. 특히 첫 번째 전략적 수송수단이 안 된다. 두 번째 해병대, 상륙부대가 안 된다. 세 번째 군수 보급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근데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적 수송수단 한마디로 항공모함 혹은 대형 상륙함이잖아요. 이거 지금 중국이 4만 톤급 그러니까 075형 강습 상륙함 3척을 지금 건조를 하고 있고 이걸 취역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의 강습 상륙함 더 큰 거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공모함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고 해병대를 해군 육전대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2020년에 3만 5천 명, 2023년에는 5만 2천 명이에요. 중국이 자신 있는 이 미사일 보자면 둔펑 미사일, 특히 둔펑 미사일 중에 16B를 대만 침공할 때 발사기를 288대나 대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미사일 실으면 바로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가 무서운데 항공기에 미사일 싣고 쏘면 되잖아요. H-6 홍장거리 폭격기 이게 한자로 굉인데 네. 이것 외에 J-15 함재기, 수호이 35 전투기, 수호이 30 전폭기 여기에 미사일만 달면 순항 미사일, 대레이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까지 거기서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무엇보다 중국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테레인, 지형입니다. 지정학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가깝기 때문에 네. 중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새 항공모함을 중국이 공개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푸제남이잖아요. 네. 왜 푸제남이겠어요? 그 앞바다에다가 놓고 바로 니네 공격해 버릴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이 푸제남이 좀 제대로 된 항공모함인가 좋은 건가 세 그룹이 독특한 해석을 내놨어요. 첫 번째, 포린 팔러시에서 푸제남을 갖는 중국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힘을 투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아시아에서 미 해군 우세의 균형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냥 미 함모 전단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것을 중국의 가장 눈에 띄는 도약적인 성취라고 그랬어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고철로 조각내서 수입해와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지금 추진은 아니지만 제너럴 포드급 항모를 지금 가질 정도가 됐으니까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조인트 포시스 쿼터리라고 해가지고 미 국방대에서 발간하는 아주 저명한 군사 저널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긴 좀 달라요. 멀었다. 아니 그거 택도 없다. 첫 번째는 핵 추진 항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거리 못 가고 단독 작전을 못 하는데 그게 무슨 항공모함이냐. 두 번째는 슈퍼 캐리어를 운영하는 거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슈퍼 캐리어라는 것은
엄청 큰 항공모함인데 거기에 아이파크몰이나 여의도에 있는 IFC몰이 통째로 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운영하는 경험, 뭐 군수 지원 이런 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슈퍼캐리어를 미국은 11대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한 대 가지려고 해갖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 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뼈아픈 비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도 똑같다. 지금 미국이 냉전 이후에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랑 전쟁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경험이 없고 우리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안 한 채 여기까지 왔다. 중국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 세척제 만들고 있는 거 그거 미국을 상대로 한 거 아니다. 미국은 좀 더 나중에. 지금 항공모함이 없는 아시아 국가들 겁박하려고 만든 거다. 세 번째는 중국은 강력한 우군이 있다. 아까 그 얘기예요. 테레인, 인공섬,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 여기저기에 만들고 있는 상선 항구를 위장한 군사항.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은 중국이 5인 5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항공모함도 막 크게 만들었지. 남중국해 들어가고 막 인공섬 만드는데 미국이 크게 제재하지 않았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크게 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무기를 새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산과 비슷하다. 이른바 짝퉁 논란인데요. 디파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293km, 최대 이륙 중량 9.5톤, 강력한 공격 성능과 더불어 방어 및 탐지, 생존성이 탁월한 미국의 핵심 공격 헬기 아파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사진 속 신형 헬기의 모습이 마치 아파치 헬기를 쌍둥이처럼 쏙 빼닮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3월 홍콩의 한 언론 매체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중국이 SNS를 통해 신형 공격 헬기 Z-21을 공개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대만의 군사 전문가는 Z-21은 대만 해협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만 중부 산악지형을 넘어 필리핀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Z-21의 개발 목적을 두고 대만 해협 통제와 대만 침공 작전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Z-21의 외관인데요. 조종석과 부조종석이 앞뒤로 배치된 구조부터 캐노피 유형까지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Z-21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공격 헬기 Z-10과 중형 다목적 헬기인 Z-20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중 Z-10 헬기는 중국판 아파치로 불릴 정도로 AH-64 아파치 헬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AH-64 아파치 헬기는 1990년대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적 조기 경보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본거지를 파괴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주역인데요. 길이와 폭은 물론 기수 전방의 기관포, 안쪽 날개의 대전차 미사일, 로켓, 무장 배치까지 Z-10과 닮은 모습입니다. 미국 헬기를 닮은 건 비단 Z-10뿐 아닙니다. Z-21의 기반이 된 Z-20 역시 유사한 헬기가 있는데요. 바로 다목적 전술에서 수송 헬기로 쓰이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언뜻 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빼닮은 모습인데요. 중국이 소위 짝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블랙호크와 똑같은 Z-20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중형 기동 헬기로 소련에서 도입한 밀8과 밀17 계열 헬기를 운용하던 중국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블랙호크의 민수용 S-70C 헬기를 수입해 운용했는데요. 당시 S-70C를 높이 평가한 중국은 추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꿈이 무산됐습니다. 결국 중국은 S-70C를 역설계하고 유럽산 헬기를 통해 얻은 기술을 접목해 Z-20을 탄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Z-20은 군과 경찰의 대테러, 재난구호, 대잠수함, 조기 경보 및 수송 작전에 쓰이는 다목적 헬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Z-20을 토대로 한 신형 헬기 Z-21은 기존의 공격 헬기인 Z-10보다 무장 탑재량과 비행 능력 등이 향상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방 논란을 딛고 과연 대만 해협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무기 중 상당수가 미국의 무기와 흡사한데요. 작전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기경보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KJ-600 조기경보기는
그 외형 때문에 미국의 E2 호크아이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군용 차량인 EQ 2050은 미국의 군용 차량인 험비의 모조품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무인기 분야에서도 모방 논란이 있는데요. 2007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인기 이롱은 미국의 MQ-1 프레데터와 무장 위치부터 랜딩 기어의 형상까지 유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두바이 에어쇼에 야심작으로 출품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이 미국의 F-35와 닮아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군용 차량에서 무인기, 전투기까지 중국 무기의 모방 논란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또 어떤 무기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중국의 행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 군수 기업의 제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은 대만의 무기를 팔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이제 대만군을 보게 되면은 중상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알바트로스라는 무인기를 이제 거기서 개발을 하고 32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전 거리가 180km고요. 그다음에 채공 시간 12시간이고 필요 시에는 2.75 인치 그 로켓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근데 180km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만 해협의 그 너비하고 폭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여태까지는 대만이 상륙하는 어떤 그런 상황만 상정해서 무기체계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토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대만은 이제 그 2020년도에 MQ-9B Sea Guardian 항해의 어떤 바다를 이렇게 정찰하는 MQ-9 하늘의 도살자. 그 다음에 4기를 이제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MQ-9B Sky Guardian 이걸 지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트로스를 넘어서 중국의 본토까지 또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인공섬까지 이거를 한번 정밀 타격하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MQ-9 Sea Guardian은 이제 2025년부터 그다음에 스카이 가디언은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이것들의 어떤 무장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작전 거리가 아까 180km라고 했잖아요. 알바트로스는 10배 해당됩니다. 10배 해당되고 작전 고도가 12km예요. 그리고 주야간 상관없이 40시간 악천후에서도 운영이 가능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만 자체도 무력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중에서부터 센서 투 슈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초기에 중국군의 그 상륙이라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그 시간을 벌어서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한 가지가 대만이 전쟁세를 거두려고 한다. 그 세금이 본격화된 게 사실은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만 정치대 재정학과 교수가 국채 발행을 언급을 했어요. 국채를 내겠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는 방안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올라가요. 이거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두 번째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건데 그러면 국민 여론이 나빠져요. 그 대안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우리도 건국 국채를 발행을 해서 17번 운용을 했어요. 근데 이때 어떤 도전과 위기가 있었냐면 채권 구매자가 적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국가 경제가 빨리 회복이 안 되면 또 국채 인기가 낮아져요. 이러한 것을 감수하고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절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창추위민 대한재정부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금융전쟁 시뮬레이션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나 봤더니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 그리고 외환 통제, 돈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군용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거.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진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2022년도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만군의 병력은 그 당시 16만 9천 명이에요. 근데 반대로 중국군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 수준이에요. 인구가 워낙 차이가 되는 거죠. 많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대만군의 전차는 650대, 항공기는 540대, 잠수함은 4척, 전투함은 26척 등인데 반면에 중국은 이제 전차가
5,400대, 항공기는 3,277대 등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량으로는 예,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없어요. 질적인 걸 또 그런데- 봐야 되니까. 예. 그런데 전쟁과 전투는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질로서 이제 승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 뒤에서 이제 원 포인트 레슨처럼 해준 코치 이런 일타 것들이 있기 강사, 때문에 예,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초의 상륙 작전만 저지하게 된다면은 대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원포인트 코치 얘기하셔가지고 미국이 그러면 대만을 이제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을 원포인트 코칭하나요? 따끈따끈한 전략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 미국 싱크탱크의 허드슨 인스티튜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 국무장관 아시죠? 마이클 폼페오 하고 전략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라는 사람이 대만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신전략을 내놨어요. 비판부터 하고 들어가는데 미국의 전략이 지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싸다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35억짜리 미사일, 항공모함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써봤자 이득이 크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점은 중국이 유리한 게임인데 너무나 유리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거, 싸게, 빨리, 멀리, 정확히 세 배를 타고 세 비행기를 타고 활기찬 공장에서 계속 생산한다. 이거를 미국이 당해낼 수 있냐는 거죠, 중국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했어요. 과연 그럴 가치가 있냐. 그 비싼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을 과연 대만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쓸 가치가 있냐 이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실은 비밀인데 이러면서 털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상륙함 우리도 부족해. 지난번에 터키 지진 났을 때 돕지 못한 게 우리가 없어서야. 남수단에서 자국민 철수 못한 것도 우리가 상륙 전력이 부족해서야. 이거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적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 구축함과 초음속 미사일은 지금 당장 못 쓰는데 후티 막느라고 가 있잖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 이란 여기저기서 미국이 신경 쓰다 보면 대만을 막을 수 있는 전력이 충분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법을 뭐라고 내놨냐면 첫 번째는 호미로 막자. 호미로 못 막을 것 대비해갖고 지금 가래 만들어 놓은 게 그 비싼 미사일 항공모함인데 이걸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호미 작은 거 있잖아요. 공중, 해상, 해저 드론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를 해칭 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미로 막자.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 인정하자. 우리가 지금 약하다. 약자의 전략을 쓰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함대에 대해서 썼던 것처럼 후티가 흑해 항행을 방해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 전술처럼 우리도 약자의 전술로 대만을 지켜야 된다. 너무 이렇게 미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뭐 강대국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약자의 전술.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네요. 그렇죠? 절박한 거죠. 지금 해병대 작전 수행 방식, 미국이 해병대 작전 수행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했죠. 네. 했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병대면 딱 떠오르는 작전이 상륙 작전. 상륙 작전은 근데 이제 그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포스 드래곤 2030을 발표하면서 전차 포기했잖아요. 대신에 이제 소부대급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네. 미사일 전력을 강화시켜 달라라고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3월 29일 날 이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어떤 미 해병대의 어떤 전투 수행 방법에 대해서 기사화를 했어요. 일명 섬뛰기 작전. 예, 이게 뭐냐면 옛날처럼 대규모로 상륙할 필요가 없고 보시면 아까 제가 1도련선 말씀드렸잖아요. 남중국해부터 그다음에 대만 외곽으로 해서 일본까지 연안선이 그건데 오키나와 섬 등 필리핀 여러 군데의 섬들이 많아요. 섬을 하나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중국의 이제 해양력과 공군력이 나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섬들을 가서 내가 거점을 점령하겠다. 해병대 소부대를 상륙시켜서 그리고 거기에다 갖다 뭘 주겠느냐?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갖다 주고 네네. 그다음에 미사일을 갖다 올려놓고요. 필요 시에는 F-35C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도련선을 돌파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중국 해군이 발견되게 되면 드론에 의해서 발견되겠죠. 무인기에 의해서. 그럼 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화력들을 유도해서 격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치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다른 섬으로 이동해요. 뭐를 따라서 아까 수직 착륙을 할 수 있는 오스프리라든가 신속한 어떤 고속정을 이용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선택기를 이쪽 저쪽 왔다 하면서
중국 해군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어떤 전력을 이제 소비하겠다, 소모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전략적으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항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필리핀 항구를 제해서 다시 사용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엔 일본과도 지금 현재 전략적인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 국가는 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을 연해서 중국을 봉사하겠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투 대응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목되는 게요. 미국 2025년 예산에 대만을 콕 찍어서 넣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대만이 들어갔나 보다 싶잖아요. 그럼 특이해 보이죠. 미국은 히스토릭 모먼트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면이다. 이게 지금 나온 따끈따끈한 미국의 2025년 예산, 실제로는 책이죠. 근데 특이할 게 뭐냐 하면 앞에 보면 주요 변화가 나오잖아요. 미국의 예산이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우리가 대만에 이만큼 투자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볼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억제 능력 몫으로 1억 달러를 우리가 배정을 했다. 이것을 강조를 한 것이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 국방부의 요청에 의한 대만 무기 및 군수품 지원 예산 5억 달러는 그건 별도다. 이걸 PDA라고 하거든요. 이 PDA 방식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남의 나라에다가 1억 달러를 갖다 주고 5억 달러는 별도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냐면 이 미국이 국민들에게 했던 설명은 이거예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식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혜택은 미국 국민들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군의 필요 물자, 현재 쓰고 있는 물자와 미군의 구식 물자를 빼내서 우크라이나나 대만에 갖다 주거나 아니면 그 동시에 그것을 바로 생산해서 빠져나간 만큼 채워 넣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산업과 생산과 방산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스팅어 미사일 발주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산업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는 전쟁을 그냥 막 돈 갖다 퍼주자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전 궁금해요. 미국이요. 지금 그 대만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버텨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아예 독립을 하길 바라는 건지. 뭐 독립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더 긴장 관계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전략적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대결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패권 경쟁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 어떤 게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예전의 강형을 찾고 지금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이 하나의 어떤 항공모함,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만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만 자체가 미국의 항공모함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독립을 시킨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랄까 국지 분쟁이라든가 그 더 큰 어떤 마찰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자유로운 행동과 국가는 아니지만은 지금과 같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면서 활동하는 것들이 가장 중국에게 치명적인 어떤 치명타를 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원한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행동을 도발을 했어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피해가 더 커요. 우리가 더 크다고요?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전쟁이 났을 때 대만은 GDP가 마이너스 40%, 중국은 마이너스 16.7%.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2000년대 초에 아르헨티나 망한다 어쩐다 했을 때 GDP가 마이너스 10% 수준이었어요. 야, 그럼 마이너스 40%까지 가면 뭐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미국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마이너스 6.7%고 전 세계가 마이너스 10.2%. 다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 앞에 물라카 해협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하늘길, 바닷길 뭐 다 막히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또 주식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 것이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심각하고 대만 해협이 전쟁이 나지 않고 봉쇄만 됐을 때는 어떠느냐. 대만이 GDP가 마이너스 12.2%, 중국이 마이너스 8.9%, 미국이 마이너스 3.3%거든요.
우리는 그럼 전쟁 나면요? 우리는 수출길, 수입길 다 막히고 다 뺑뺑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뭐 당연히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는 뭐 동맹이고 혈맹이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지 미국 편에 설 거란 믿음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이 그러니까 침공을 받으면 중국한테 침공을 받으면 한국군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군의 참여라는 게 참여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참여는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참여를 하는 건데 이걸 할 제가 수도 있겠죠.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어떤 국민 정서상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은 피해가 너무 극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장을 한반도를 전장화 시킬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도 우리 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마찰이 있다 하게 되면은 중국은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운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북한을 움직이겠죠.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 본토를 노림으로 하는 어떤 도발을 하게 된다면 미국 전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 북한이 도발을 못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역학적으로 역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믿고 있는 북한이 도발을 못해주기 때문에 북한을 견제해야 될 어떤 그 미군 전력이 고스란히 대만 오게 된다면 쉽게 도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그것도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하루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북한이 이러저도 저러저도 못할 수 있도록 그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대만 이슈의 어떤 군사력으로서 휘말리지 않는. 우리가 비열할 수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어떤 교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저희 국익을 살릴 수 있는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 박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자 그거 미리 닥치도 않았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무언가 됐을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그때 협상하고 협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속에서 어떤 게 핵심 변수였다 나왔잖아요. 중국이 이기려면, 미국이 이기려면 어떤 게 핵심 변수다. 그게 뭐였냐면 대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첨단 기지, 함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형 드론, 잠수함 전력, 해상 전자전 능력, 급초음속 지대함, 지대 공미사일. 이게 핵심 변수라면서요. 우리가 이걸 가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우리 안보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